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소개된 한 사건이에요. 전 세계 기준으로 몇 주 동안 계속 1위에 올라 있었다고 해요. 진짜 이 사건은 갈비지의 표본, 갈비지 중에 갈비지가 등장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영상에 스포가 있어요. 결말까지 다 공개가 되니까 다큐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 제목이 사진 속 소녀예요. 한번 시청하시고 나중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꼭 보러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1990년 4월 어느 밤이었어요. 이 남성 3명이 픽업 트럭을 몰고 한산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 한복판에 뭔가 획 지나간 거예요. 뭐 로드킬인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근데 뭔가 방금 본 것 같은데? 왜 우리 사물을 똑바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 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남성들은 차를 세워서 한번 가봅니다. 뭔지 한번 보자.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 이 몸에는 상처랑 멍이 가득했고요. 의식도 없었어요. 또 주변에 음식이랑 생필품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찢겨진 비닐봉투도 있고. 아마 이 여성이 근처 어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성들은 다급하게 911 신고했고요. 다행히 여성이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의식은 없는데 맥박은 뛰어요. 바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죠. 얼마 뒤에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도착했고요. 이 여성의 친구이자 또 직장 동료인 캐런이라는 여성도 병원에 왔어요. 남성은 병원 데스크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제가 저 사람 남편입니다. 와이프 이름은 토나 휴즈고요. 제 이름은 클레런스예요. 그리고 이 사고당한 여성 토니아의 직업이 스트립 댄서, 밤무대에서 춤추는 여자라고 썼어요. 의사랑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 근처에 모텔 6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자는 동안 와이프가 혼자 장 보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네요. 근데 의료진들이 클래런스랑 대화를 좀 하는데 이 남자가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일단 말투가 틱틱거리고 좀 공격적이고 또 와이프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지금 누워 있어요, 응급실에. 그럼 막 흥분해서 소리치거나 울거나 의사한테 매달려 와서 막 살려달라 이런 리액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담담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둘이 부부라는데 이 클래런스의 나이가 토냐보다는 한 30살 많아 보였어요. 의사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토냐 몸에 있는 상처들을 살펴보는데 이게 교통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막 멍이랑 흉터들이 막 딱지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도 왔었죠. 캐런. 이 캐런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원래 토니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족들 말고는 면회가 안 됐대요. 근데 캐런이 나는 꼭 봐야 합니다. 내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계속 얘기해가지고 겨우 토니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토니아 몸에 손톱에 긁혀서 피가 난 흔적이 있고요. 일반인이 봐도 이거 누구랑 싸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토니아의 집이랑 그녀가 발견된 사고 장소, 거긴 거리가 좀 있었어요. 토니아 집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였고요. 이 사고 장소는 오클라호마 시티였어요.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만약에 이런 거리를 이동한다면 토니아가 분명 캐런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사고 전에 전혀 언지가 없었어요. 의료진은 캐런에게 살짝 알려줍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뺑소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에 치인 사람들 수없이 봤는데 토니아는 좀 달라요. 폭행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저 남편이 한 짓 아닐까요? 그리고 며칠 뒤에 토니아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이라던 클래런스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질 않아요. 또 토니아의 엄마나 아빠, 뭐 어떤 가족도 그녀를 찾아오질 않아. 결국 같이 일하던 클럽 댄서들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래도 유가족들에게 연락은 해줘야 되니까 이 댄서들 중에서 가장 친했던 토니아의 친구 캐런, 아까 병원에 왔었던 캐런이 토니아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옛날엔 전화번호부 두꺼운 거 썼었죠. 거기 이름이랑 간단한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토니아의 이름이랑 얼핏 어디 지역 출신이었다더라 이제 이런 걸 기억해내서
토냐의 집 전화번호를 발견합니다. 또로롱. 웬 중년 여성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캐런은 저 토냐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유감입니다. 토냐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들려오는 대답이 캐런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가 18개월 때였는데요? 아니, 분명 토냐는 어제까지 같이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그랬는데 18개월 때 죽었다고? 그럼 내가 알던 토냐는 누구지? 털사는 인구 40만 정도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카지노계의 발명가 토미 카마이클의 고향이 털사였죠. 토냐는 소위 말하는 화류계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성들 중에는 이제 남자들 만나면서 돈도 펑펑 쓰고 좀 물란한 여자들이 많은데 토냐는 좀 달랐어요. 일단 똑똑해요. 사람들이 토냐랑 대화를 좀 해보면 뭐지? 이 여자 천재인가? 이럴 정도로 무슨 백과사전 같은 그런 친구였대요. 또 클럽에서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포커 치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럴 때 토냐는 앉아서 책 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그리고 일 마치고도 어디 술 마시러 가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가고. 일집, 일집. 이거밖에 모르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원래 성향이 놀고 먹고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토냐에겐 삶의 원동력, 제 인생의 전부 아들이 있었어요. 2살짜리 아들. 이름은 마이클이었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밤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토냐 인생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 클레런스. 병원에서 토냐에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의심을 했는데 사실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남편에게 맞았대요. 토냐의 장례식을 도왔던 그 캐런 친구, 그 친구가 토냐랑 함께 탈의실을 썼는데 그럼 옷 갈아입는 걸 자주 볼 거 아니에요? 한날은 토냐 등에 큰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이거 뭐야? 물어봤더니 그냥 넘어진 거야. 미끄러졌어.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캐런이 눈치를 챘죠. 얘가 맞고 사는 건가? 일이랑 집밖에 모르는 앤데 클럽에서 맞을 일은 없고 그럼 어디에서 당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토냐의 아들 마이클이 2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를 너무 싫어했대요. 아빠랑 아들 보고 둘이 같이 있으라고 하면 애가 난리가 난대요.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한 번은 토냐가 이번 주말에 쉬는데 아들이랑 뭐 하지? 캐런에게 물어봤어요. 근처에 동물원에 한번 가봐. 나 얼마 전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 동물원? 그건 안 돼. 남편이 마이클이랑 나랑 둘이서 그런 데는 못 가게 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아빠가 같이 가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아들이랑 둘이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물원에? 거기도 못 가게 한다고? 캐런은 제 남편 좀 이상하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토냐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그녀가 캐런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완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와서는 나 어떡해? 나 이제 도망가야 돼. 근데 마이클 때문에 나 못 갈 것 같아.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남편이 토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토냐는 이건 돈을 노리고 일부러 가입한 거다. 분명 남편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 아들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냥 아들 데리고 야반도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마이클을 항상 감금해 뒀대요. 캐런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건가? 걱정하는 동안에 토냐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와이프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장례를 마친 캐런은 가장 먼저 마이클이 걱정됐어요. 저 엄마는 죽었지, 아빠는 도망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이 남편 클레런스는 수배범이었어요. 경찰에 쫓기는 신세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죽었지. 당연히 경찰이 자기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취를 감춘 거예요. 어떤 범죄인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캐런은 복지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2살짜리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토냐가 사망한 지 6일 만에 마이클이 위탁가정으로 가게 됐어요. 참고로 위탁가정은 아이의 부모님이 아프거나 교도소에 갔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아이를 이 가정에 맡겨서 나중에 부모가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이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이 좀 지났는데 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거나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면 이 위탁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이클을 맡게 된 위탁 부모는 멀과 어니스트 부부였어요.
이 정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마이클이 아빠에게 학대당하고 좀 불안정한 환경이었는데 이 멀과 어니스트는 정성껏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봤어요. 무려 4년이 넘게. 이제 마이클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 부부는 마이클 우리 아들로 입양합시다 이제 결정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월과 어니스트가 입양 서류 준비하고 변호인 선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절대 안 돼요. 나는 이 입양 반대했어. 이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마이클의 아빠 클래런스. 클래런스가 토니가 죽고 나서 도망갔었죠. 이제 그러고 6개월 뒤에 체포가 됐어요. 뒤에 4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마침 마이클이 입양되던 시기에 출소를 한 거예요. 이 마이클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데려갈 거다.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입양이냐? 이제 결국 사회복지국에서 이 중지에 들어갔어요. 법원 통해가지고 사랑으로 키워준 이 멀과 어니스트 부부가 마이클을 키우는 게 맞냐? 아니다. 그래도 친아빠가 있다면 그가 키워야 한다. 이제 그걸 검토하는 거죠. 클래런스는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와이프 죽고 너무 슬퍼서 경황이 없었는데 그때 이 위탁 가정에서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간 겁니다. 또 얼마나 제 아들을 세뇌시킨 건지 학대하고 장난감 빼앗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폭력적인 가정에 마이클을 두면 위험합니다.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머리랑 어니스트는 어이없어 하고. 이 아이가 처음에 위탁 가정에 왔을 때 먹을 줄 알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우유랑 펩시콜라. 아니 2~3살 때인데 이제 우유 떼고 뭐 밥을 먹고 고기랑 뭐 빵이랑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애가 콜라만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이클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멀과 어니스트 부부가 잘 키워준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법원에 와서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 저런 것도 아이 아빠라고 말을 섞어야 하나 기가 찬 거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 이 마이클과 클래런스의 친자 확인을 진행했어요. 이게 입양 절차 중에 하나인지 뭐 판사가 봤을 때 친자인지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마이클이 클래런스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이 입양 재판이 이 멀과 어니스트 부부에게 점점 유리하게 기울었어요. 클래런스는 마이클의 친권도 잃었고요. 또 마이클을 만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어요. 이렇게 마이클은 위탁 가정에 입양되나 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1994년 9월 12일이었어요. 경찰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성이 숲속에 있는 나무에 묶여 있다. 이 신고자는 빛보장 도로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남자가 나무에 묶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경찰차랑 구급차가 출동을 했는데 다행히 몸에 별 문제는 없었대요. 그냥 나무에 묶여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중년 남성이었고요. 이 근처에 있는 착토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교장이 왜 학교에는 안 있고 이 나무에 묶여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근에 언제부턴가 웬 수상한 남자가 이 학교 앞을 어슬렁 거리더래요. 제임스가 가서 물어봤어. 당신 누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는 클래런스였습니다. 우리 아들 마이클이 여기 학교에 있는데 아들 얼굴 좀 봅시다. 약간 이런 협박이 섞인 불만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제임스는 마이클이 위탁 가정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빠라는 증거 있어요? 당신 누구야? 그러자 클래런스가 갑자기 셔츠를 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총을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요? 제임스는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고요. 여기 학교인데 괜히 자극했다가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떡해요. 급기야 클래런스는 총을 꺼내서 제임스에게 겨눕니다. 지금 당장 교실로 가서 마이클 데리고 나오쇼. 안 그러면 당신 죽는 거야. 내가 이 학교에서 뭔 짓을 할지 몰라. 제임스는 어쩔 수 없이 교실 문을 열었고 마이클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제임스, 마이클 둘 다 클래런스에게 납치가 된 거예요. 자, 제임스 보고 네 차 운전 좀 해라. 그렇게 제임스가 운전을 하고 클래런스가 마이클이 함께 탄 차가 빛보장 도로까지 숲속으로 이동을 했어요. 곧 차를 멈추는데 내려. 제임스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행히 클래런스는 제임스를 죽이진 않았고요. 숲속에 묶어둔 뒤에 마이클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제임스의 차도 훔쳐서 도주한 거예요. 경찰은 바로 클래런스가 용의자다.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이 멀과 어니스트 부부는 막 완전 충격받았죠. 설마 이 클래런스가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납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부부는 전단지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붙이고 경찰에게 빨리 좀, 꼭 좀 찾아주세요.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클래런스의 흔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FBI에 협조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FBI에서 납치 수사 전담팀이 배치가 됐어요. 담당 수사관 이름은 조입니다. 조는 제일 먼저 클래런스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이제 아내 토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당시 경찰 수사에선 가정폭력이 의심되지만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수사를 종결한 상태였거든요. 이 사건을 조가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토냐 앞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네?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을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해보자 수령인 남편 플랭클린 플로이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조는 뭐지? 분명 토니아의 남편 이름은 클래런스인데 왜 이 보험금 수령지에는 남편 플랭클린이라고 적혀 있지? 알고 보니 클래런스는 가명이었어요. 프랭클린이 본명이에요. 몇십 년 동안 신분을 클래런스로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부터 클래런스는 플랭클린, 줄여서 프랭크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의문 가득한 프랭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프랭크는 1943년생이고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서 프랭크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보육원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고문도 당했고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이 훨씬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강간도 당한 적이 있어요. 거의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는 성인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일부러 군대에 지원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프랭크는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제대하고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의 화려한 범죄 경력이 시작됐어요. 그의 가장 두드러진 범죄 특징이 뭐였냐면요. 신분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러 경찰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한 거죠. 프랭크가 사용했던 가명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클래런스 휴즈, 트렌튼 데이비스, 워렌 마샬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했고요. 이 이름들로 정말 어마어마한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갈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죠. 근데 그 시간, 그 기간 빼고는 늘 범죄와 함께하는 잠시라도 죄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갈비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범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960년에 오밤중에 백화점에 침입해서 총포상을 털다가 경찰에 포위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배에 총 한 발 맞고 바로 체포됩니다. 이 일로 수감이 됐는데 가석방으로 잠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가석방 기간 동안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죠. 정기적으로 가석방 담당자랑 미팅도 해야 되고. 하지만 프랭크는 캐나다로 몰래 넘어가서 낚시하다가 다시 체포된 적이 있어요. 1962년에는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당시 10년형을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수감되어 있을 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다가 잠시 교도관 한눈판 사이에 도주해버렸어요. 자, 그러고 조용히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은행 강도짓도 합니다. 다시 또 체포가 됐고 이 정도면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몇십 년씩 선고받고 그럴 법도 한데 어쩐 일인지 별로 오래 살지 않았어요. 10년을 채 안 살고 1972년에 사회에 나옵니다. 자, 그러고 프랭크는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쉼터에서 지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죄수들이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기술도 좀 배우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정신교육도 좀 받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감시가 조금 허술하니까 길 가는 여성 납치해가지고 또 그 짓 하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이 여성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프랭크는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미수 사건이라 그런지 보석금 조금 내고 풀려났어요. 그럼 집에서 조용히 재판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프랭크는 또 도망. 이게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범죄인데 이 일로 그는 계속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못 쓰니까 다른 이름으로 신분 세탁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당시 6, 70년대에 관공서 시스템이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다 그냥 종이에다 이름 쓰고 서류 보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신분도용이 쉽게 발각되지 않았대요. 지금이야 뭐 생년월일, 이름만 되면 뭐 얼굴이랑 뭐 지문까지 다 조회가 가능한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고 CCTV도 흔하지 않았죠. 프랭크는 미국에 있는 주 여러 군데를 넘나들면서 잘 도망쳤어요. 무려 20년이 넘게. 교장 선생님과 이 마이클 납치가 94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FBI 레이더망에 들어온 거죠. FBI는 오클라호마 시티 전역에 이 프랭크의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자, 오클라호마 시티 방송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있죠? 황금 시간대. 그때 토냐랑 마이클, 또 프랭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이 아이의 엄마는 젊은 나이에 불쌍하게 사망했고 또 아들 마이클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자, 당시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좀 의미 있는 전화 한 통이 접수됩니다. 제보자는 제니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제니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방금 TV에서 토냐라는 여자 얼굴을 봤는데요. 토냐 아니에요. 제 어린 시절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녀의 이름은 샤론 마샬이에요. FBI 조는 바로 제니와 인터뷰를 합니다. 제니의 말로는 그녀가 토냐의 고등학교 절친이었대요. 그거 증명하려고 사진까지 가져와서 이거 보세요. 토냐가 아니에요. 샤론이 맞다니까요. 정말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토냐는 가명이었어요. 그녀의 실명은 샤론 마샬입니다. 자, 앞으로 토냐를 샤론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제니가 수사관에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샤론 남편이 프랭크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던데 그 아저씨 남편 아니에요. 샤론의 아빠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혼인신고까지 한 사이인데? 부부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저씨를 자주 봤어요. 아빠가 맞아요. 조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토냐가 샤론이라고 하질 않나? 프랭크는 남편이 아니라 아빠라고? 그럼 마이클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건가? 그럼 샤론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연이 좀 길고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데 샤론과 프랭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샤론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포레스크 파크 하이스쿨에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론이 완전 인싸였대요. 막 너무 예뻐가지고. 입학식 날 샤론이 교실에 들어오는데 막 남자애들이 막 우우 휘파람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샤론은 이런 남자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공부. 이 샤론의 목표가 조지아 대학교 공과대학 우주항공학부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우주 엔지니어가 될 거야. 공부만 해야 돼. 완전 공부벌레. 참고로 조지아 공대라고 할게요. 여긴 진짜 엘리트만 가는 곳이에요. 나사 직원들도 이 조지아 공대 출신이 많고요. 우주 비행사를 꿈꾼다? 그럼 다들 조지아 공대에서 공부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샤론도 이런 꿈을 안고 열심히 학교 생활했어요. 놀지 않고 공부만 하고요. 실제 성적도 잘 나오는 그런 영특한 학생이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공부 좀 잘한다 그런 애들만 따로 모아서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참여도 하고 과학 연구하는 클럽 활동도 하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착하기까지 해요. 주변에 친구 없는 애들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예쁘고 착한 모범생의 정석이었어요. 이렇게 샤론은 알찬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녀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조지아 공과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이 우주항공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공부했을까요? 샤론은 이제 됐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고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지경이었어요. 선생님들, 친구들 다들 축하해주고 특히 샤론의 아빠, 샤론은 엄마 없이 아빠와 단 둘이 살았거든요. 아빠는 딸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면서 졸업 앨범 뒷면에 광고까지 실어줬어요. 미국에선 졸업 앨범에 광고 페이지가 있대요.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답죠. 아무튼 이 페이지에 샤론 아빠가 이 대문짝만하게 이 샤론 사진을 붙이고 멘트도 있어요.
기다려 조지아 공대. 미래의 공군 장군이자 항공 엔지니어가 간다. 아빠가. 이런 축하 메시지도 짤막하게 달아줍니다. 얼마나 딸이 대견했겠어.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 느꼈대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미국의 졸업 앨범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평범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진 잘 나온 거 넣는 건가 보다 했는데 다른 광고 페이지를 보면 이 부모들이 자식들 사진을 뭐 아기 때나 완전 어린 시절 사진, 좀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수수한 모습의 사진을 실었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봤을 땐 가장 예쁘고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사진들이 졸업 앨범에 가득한데 학생들이 앨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 이게 뭐야? 샤론의 사진은 어디 잡지나 뭐 연예인들 포스터에 있을 법한 완전 이게 풀 메이크업하고 섹시한 모습? 그런 모습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니 뭐 샤론 아빠는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뭐 연예인 시키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또 평소에 샤론이 아빠를 엄청 무서워했대요. 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못 가게 하고 하다못해 전화도 자유롭게 못 하는 거예요. 밤에 그 친구 제보했던 제니랑 통화를 한번 하면 꼭 중간에 아, 야야, 아빠 온다. 끊어야 돼.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하루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샤론과 제니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제니가 샤론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같이 놀고 잠까지 자고 오기로 했대요. 저녁에 샤론 방에서 이 둘이 파자마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샤론 아빠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래요. 애들은 옷 갈아입는다고 속옷만 입고 있는데 그리고 다 큰 딸의 방에 왜 들어와요? 이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얜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총을 들고 애들에게 겨눕니다. 제니는 화들짝 놀라서 울면서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이 아빠는 넌 저기 가서 엎드려 있어. 제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고 이제 엎드려서 계속 울고 있는데 이 미친놈이 자기 딸을 이 샤론을 강간했어요. 이제 한 방에서 친구는 엎드려서 울고 있고 총 들고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친구가 옆에 있는데 이러는 거 보면 평소엔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나중에 제니는 풀려났는데 16살 때예요. 다른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 때문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샤론이 제니에게 전화해서 막 울더래요. 제니, 나 임신했어. 근데 아이 낳으면 입양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나 대학 가는 거 포기하래.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샤론이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걸까요? 또 어떻게 합격한 대학인데 그걸 포기하라니까. 이 제니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전액 장학금인데 그래도 가야지. 안 돼. 내가 대학 가면 아빠 돌볼 사람이 없어. 아빠가 같이 있어야 한대. 그럴 거면 졸업 앨범에 자랑은 왜 한 거예요? 또 어떻게 아빠가 자기 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이후에 샤론은 임신한 몸으로 아빠랑 함께 애리조나로 떠납니다. 거기서 아이 낳고 입양 보내겠다고 하면서 떠났대요. 이후에 제니는 더 이상 샤론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자, 이게 제니가 기억하는 샤론의 모습이에요. 당시 샤론의 풀네임은 샤론 마샬이었고 그의 아빠 이름은 워렌 마샬입니다. 이제 앞서 프랭크가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워렌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샤론의 남편이 아니라 아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토냐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니까 그때 그 친구 캐런이 장례 치르고 그 토냐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었죠. 그 집도 뭐 모르는 집이에요. 토냐는 전혀 이 샤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누군가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샤론과 프랭크는 애리조나로 이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하고 후다닥 도망치듯이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말대로 바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 뒤엔 다시 샤론과 프랭크가 플로리다 템파로 이주했어요. 이 템파 근처에 있는 골든 랜턴 모빌홈이라는 컨테이너 집 하나 렌트해서 거기서 둘이 살게 됐어요. 당연히 샤론은 대학을 포기했는데 프랭크가 샤론에게 돈 벌어 오라고
너 이제 성인이니까 일을 시켰어요. 거긴 어디냐? 스트립 클럽. 몬스 비너스라는 스트립 클럽의 딸을 보내서 여기서 옷 벗고 춤추라고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매춘도 시킵니다. 프랭크가 직접 콘돔 한 박스를 주면서 금액까지 정해줘요. 한 번에 50불 받아라. 이걸로 이 부녀가, 부녀라고 하기도 싫다. 이 샤론이 프랭크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딸한테 할 짓이냐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샤론이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낳은 아이가 납치된 마이클입니다. 프랭크의 생부는 아니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죠. 아마도 매춘일 하다가 생긴 아이인가 봐요. 마이클은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기로 했어요. 대신 샤론이 일하러 가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베이비시터를 썼대요. 15살의 학생에게 아이를 부탁합니다. 샤론은 여전히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쉐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샤론은 조금 옷도 수수하게 입고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이런 스트립 클럽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댄서였는데 쉐릴은 좀 반대였어요. 빨간색 콜벳 스포츠카를 몰았고 비싼 향수 쓰고 술도 막 좋은 것만 먹는, 나쁘게 말하면 좀 사치스러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샤론과 쉐릴은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 쉐릴이 컨테이너 집 있죠. 샤론 집. 거기에 자주 놀러 왔었대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놀러 올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쉐릴이 아빠 프랭크랑 아기 마이클도 자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크가 뼛속까지 범죄자인데 쉐릴 같은 젊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죠. 곧 문제가 생겨요. 한날 이 컨테이너 집에 마이클의 베이비시터가 와 있었어요. 근데 프랭크가 프로레슬링 보겠다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켰어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쉐릴이랑 샤론이 둘이서 해변에서 놀다가 이제 옷 벗고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 벗고 나체로 놀았대요. 이걸 프랭크가 대놓고 찍은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변태같이 몰카예요 이게. 베이비시터는 갑자기 TV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뭐 보는 거예요? 딸이랑 딸 친구 벗은 걸 왜 몰래 찍은 거예요? 프랭크도 당황하다가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찍은 거야. 못 본 걸로 해. 특히 쉐릴에게 절대 비밀이야. 베이비시터는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알겠다고 비밀로 할게요 라고 말하고서 바로 샤론과 쉐릴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알게 된 쉐릴은 엄청 화가 난 거죠. 지금 장난쳐? 안 그래도 프랭크가 쉐릴에게 계속 찍적댔대요. 플레이보이 모델 시켜줄 테니까 사진 찍자고 한 적도 있었고 하루는 같이 자자 이런 말도 했대요. 이 한참 어린 딸뻘에게 쉐릴은 계속 거절했는데 이 비디오 사건으로 쉐릴이 따지고 들자 이 프랭크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욕하고 심지어 업소에 찾아와서 쉐릴 나와!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이 마을에선 프랭크가 유명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샤론과 프랭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의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죠. 저도 다큐 보고 정리하면서 근데 뭘 본 거지? 어질어질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프랭크가 정말 샤론의 친아빠가 맞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FBI 요원 조는 이제 멘붕이었어요. 뭐지? 헷갈리기도 하고 속도 메스껍고 아직도 이 프랭크라는 남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 샤론의 아빠가 맞나? 아님 진짜 남편인가? 일단 조는 프랭크가 샤론의 친아빠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 중에 옛날 프랭크랑 이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프랭크랑 샤론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건데 어떻게 이걸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조는 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보면 볼수록 섬뜩하고 소름 돋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샤론이 한 4살, 5살쯤 돼 보이고요. 프랭크의 무릎에 앉아서 둘이서 같은 곳을 응시하고 찍은 건데 이 모습이 보통 부녀지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웃지도 않고 표정이 좀 슬퍼 보이지 않아요? FBI에는 행동 분석을 담당하는 요원이 있었어요. 이 사진 보더니 전형적인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납치범과 유괴된 아이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프랭크가 샤론의 친아빠가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사진 속의 샤론의 모습이 한참 어린데 이 시기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걸 분석해 봤더니 샤론이 1990년 20살 때 사망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샤론이 1969년 또는 70년생이라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랭크가 10년 정도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1963년부터 72년까지. 근데 이 시기에 뭐 여자랑 관계를 한다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프랭크가 샤론의 생물학적 아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더해서 프랭크의 전과를 봐요. 유아 납치에서 그 짓 한 적 있었죠. 또 여성을 납치한 적도 있었고 매우 높은 확률로 프랭크가 샤론 납치해서 성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학대를 한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놈이다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샤론이 이렇게 어릴 때 납치가 됐으면 거의 15년이 넘게 프랭크랑 살았다는 건데 진짜 그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친부모가 누군지 또 어쩌다가 이 갈베지 프랭크 같은 놈 만나서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샤론의 나이나 이름은 진짜가 맞긴 할까요? FBI는 본격적으로 프랭크의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20년이 넘게 잘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름도 잘 바꾸고 지역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잘 피했어요. 자, 그래서 FBI는 역으로 프랭크가 신분을 잘 위장한다 이 사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운전면허를 주 정부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면허증 디자인이나 색깔이 다 달라요. 차 번호판도 조금씩 다르고 프랭크는 당시 여러 개의 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플로리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등등.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운전자 이름을 전국적으로 다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 허술함을 프랭크가 알고 있었고 가짜 신분 만들어내는데 이용했습니다. FBI는 이걸 이용해보자. 그동안 프랭크가 거주했던 주 있죠? 그 모든 주에 있는 운전면허 발급해주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런 가명으로 최근에 운전면허를 갱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랭크가 썼던 가명, 클래런스, 트렌튼, 워렌 다 알려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워렌 마쉘이라는 그의 가명이 나온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면허증 갱신 신청을 했고 그게 우편으로 배달될 예정이었어요. 조는 바로 그 주소랑 지금 그 워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어디 출신인지 조사를 합니다. 프랭크가 아니라 진짜 워렌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확인 결과 프랭크였어요. 카센터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는 바로 비행기 타고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했어요. 그리고 면허증 배달 온 UPS 직원으로 위장해서 카센터로 갑니다. 운전면허증 배달 왔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이 조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슬쩍 곁눈질로 얼굴 봤더니 프랭크였어요. 바로 체포해! FBI 요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를 체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프랭크를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이클을 찾는 거예요. 마이클은 프랭크랑 함께 있지 않았어요. 카센터 고용주에게 물어봐도 프랭크가 혼자 일하러 왔대요. 어디 다닐 때도 남자아이랑 같이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사팀은 프랭크가 렌트한 집도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마이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프랭크가 구매했던 버스표 영수증들이 잔뜩 발견되는데요. 아마 마이클을 납치하고 버스 타고서 여러 주를 도망 다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영수증에 죄다 성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티켓은 없어요. 프랭크는 체포된 뒤에 취조를 받는데 마이클 어딨냐? 죽인 거냐? 물으니까 뻔뻔하고 건방지게 마이클 살아있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죽일 거면 내가 왜 굳이 아이를 납치했을까? 내가 도망 다니는 신세라 어쩔 수 없이 어디 부잣집에 맡겼어. 잘 키워달라고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위탁 부모, 머리랑 어니스트에게 보내지 왜 납치해서
굳이 다른 집에 보내요? 경찰은 그럼 그 부잣집 어디냐 물으니까 답을 못해요. FBI는 직감했죠. 거짓말 하는 거 보니 살해했구나. 그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나면 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문제는 프랭클의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마이클의 살해 혐의를 찾아야 하는데 뭐 증거 없죠? 시신도 안 나왔죠? 이거 괜히 기소해 봐야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정황 증거조차도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기소를 못한다. 그나마 가능한 게 교장 선생님. 그 납치건으로 기소하면 뭐 많이 나와야 한 10년? 거기다 총을 썼고 차를 훔쳤으니까 한 5년 더해서 15년이 나올 것 같았대요. 거기다 이것저것 제보자들이 진술했던 사건들 마치 뭐 포인트랑 쿠폰 긁어 모으듯이 싹싹 모았더니 한 30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걸로 증거 있는 걸로 먼저 기소를 하고 그 사이에 마이클의 살해 혐의 거기다 샤론의 납치랑 살해 혐의까지 증거를 더 찾아보자 이런 계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프랭크가 재판장에 나왔는데 당연히 유죄죠. 형량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가석방이 불가능한 52년형. 당시 프랭크의 나이가 51세였거든요. 100살쯤 돼야지 출소하는 건데 거의 죽을 때까지 산다고 보면 되죠. 이 선고받은 프랭크는 기자들에게 막 아주 쌍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F 욕하면서 막 꺼지라고. 너네 증거도 없이 나 죽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는 거야? 뭐 이러면서 되게 무섭게. 근데 그동안 샤론은 이런 모습을 매일같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프랭크의 선고는 끝났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아직 마이클이랑 샤론에 대한 범행을 단죄하지 못했으니까요. 1995년 3월에 납치되어서 산속에 그 나무에 묶였던 제임스의 차가 발견되었어요. 프랭크가 훔쳐서 캔자스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차를 팔았나 봐요. 한 차 수리공이 이 차를 구매합니다. 픽업 트럭이었어요. 근데 등록하려다 보니 도난 차량인 걸 알게 된 거죠. FBI가 차를 가져와서 수색을 하는데 뭔가를 발견해요. 이 트럭 하부에 외부에 노출된 그 부분에 두꺼운 덕테이프로 뭔가 칭칭 감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운전만 했으면 몰랐겠죠. 근데 차 수색을 하니까 발견된 거예요. 자, 이 테이프 속에는 이렇게 뭉쳤을 때 한 벽돌 크기만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정확히 97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FBI가 이거 보는데 정말 사진 속의 인물이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고 한 명은 여자아이. 이 둘 다 나체로 찍힌 사진이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바로 샤론이었습니다. 샤론이 어렸을 때 그 프랭크 무릎에 앉아서 사진 찍혔던 그 시기에 샤론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면서 뭐 10살, 11살, 12살 점점 커가는 그녀의 다른 나이대의 나체 사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젊은 여성의 사진은 너무 잔인하게 폭행당한 모습으로 여러 단계에 찍혔어요. 심지어 옷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면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넘길수록 옷은 점점 없어지고 얼굴은 점점 맞은 얼굴이 되어가고 마지막 사진은 수사관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당한 상태였어요. 이건 흔히 있는 뭐 폭행 범죄가 아니고 즐긴 거다. 이 단계를 즐기면서 사진으로 남긴 것이다. 프랭크가. 그리고 이 여성의 얼굴이랑 눈동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면 죽었을 거라고. 또 마지막 사진은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시신을 찍은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FBI는 이 여성의 신원을 빨리 파악해야 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약에 살해됐다면 이 사진들은 프랭크의 살인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란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샤론이 찍힌 장소랑 이 의문의 여성이 찍힌 장소가 같은 거예요. 같은 침대가 보였어요. 어쩌면 샤론과 알고 지낸 사이일 수 있겠다 추정을 합니다. FBI 조는 이 여성의 얼굴을 수십 장 카피해서 켄터키, 플로리다, 조지아 그동안 프랭크가 활동했던 그 지역으로 보냈어요. 혹시 미제 사건이 있나 실종자들 얼굴이랑 매치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플로리다 주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좀 늦게 발견돼서 시신이 다 부패한 상태였고 뼈만 남아 있었고요. 가슴 수술을 한 건지 그 보형물이랑 입고 있던 옷만 함께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검시관이 이 시신이랑 사진 속 여성을 대조해 보니 동일 인물인 것 같다. 일단 입고 있던 옷이 똑같은 거였고요. 이 골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사람이다 결론을 내려요. 자, 그리고 신원도 알아야 하는데, 뭐 아직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샤론과 알고 지낸 사이일 수 있으니까 과거 샤론과 프랭크가 또 마이클이 함께 살았던 컨테이너 집으로 갔어요. 그 이웃 주민들에게 찾아갔더니 마이클의 베이비시터를 만난 거예요. 그녀는 사진 보자마자 이거 쉐릴인데요?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매트리스 샤론 집이 분명해요. 샤론이랑 그 아들 마이클이랑 샤론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망한 여성은 바로 쉐릴 코메소. 아까 말씀드렸죠? 샤론이 플로리다 스트립 클럽에서 일할 때 가장 친한 친구. 이 프랭크가 들이댔다가 대차게 차이고 업소에서 막 소란까지 피웠던 그 사건의 쉐릴이에요. 알고 보니 프랭크가 계속 이 딸 친구 쉐릴을 귀찮게 한 거예요. 클럽에 전화해서 쉐릴 바꿔달라고 하고 찾아와서 얼굴 좀 보자. 그러다 안 먹히니까 폭행해서 살해해버린 겁니다. 당시 프랭크가 샤론이랑 마이클 데리고 갑자기 떠났거든요. 그게 쉐릴 살해하고 도주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클럽 사람들이 샤론이랑 쉐릴이 왜 동시에 사라졌지?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컨테이너 집 있죠. 한 수상한 남자가 이 컨테이너 집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증거 없애려고 범행 장소를 폭발시킨 거예요. 이 사건으로 경찰들이 이제 프랭크를 찾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원래 지명수배 되어 있던 범인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오클라호마까지 가서 또 신분을 갈아탄 겁니다. 여기서도 샤론은 스트릿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경찰들이 프랭크를 추적하는데 프랭크랑 샤론 마이클이 할아버지랑 엄마, 아들 이런 조합이거든요. 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부부랑 아들 한 명인 가족 구성으로 바꾸자. 그럼 경찰들 눈을 더 쉽게 피할 수 있을 거야. 참 치밀하죠. 그렇게 샤론의 이름을 토냐로 바꾸고 자기 이름도 이제 프랭크에서 클레런스로 바꾸고 둘이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크는 머리에 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오로지 범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랭크의 추가 범죄, 이 쉐리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났고 그는 이 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형을 기다렸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플로리다는 사형을 집행하는 주거든요. 2021년에 가장 최근에 이제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근데 프랭크는 사형 집행이 안 됐어요. 그는 불과 작년에 2023년 1월에 79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자연사. 근데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있죠. 마이클의 행방이랑 샤론이 어쩌다가 납치가 된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샤론의 정체를 먼저 풀어볼 건데 진짜 뭐 뒷골이 당길 수도 있어요. 잡고 보세요. 2004년 미국에서 책이 한 권 출시됩니다. 매트 벌크백이라는 작가가 쓴 A Beautiful Child라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샤론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매트는 2002년에 한 실종자 찾기 커뮤니티에서 프랭크와 샤론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도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인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매트는 이 사진 보고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샤론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고 그녀의 스토리를 다 알게 된 뒤에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악마에게 납치가 되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약 2년 동안 취재를 했고요. FBI 요원 조도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조는 당시에 분명 수사를 잘 이끌었고 프랭크가 사형 선고 받을 수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샤론의 정체는 또 마이클의 행방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찝찝했대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는데 이게 조의 인생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짐이었다고 합니다. 늘 죄책감이 들었고 지금쯤 샤론이 우주공학자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나. 또 마이클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없나. 인간으로서 그런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매트에게 잘 부탁한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봐라.
지원을 약속했어요. 매트는 제일 먼저 프랭크를 찾아갔어요. 당시 2002년에 프랭크 살아있을 때니까. 여러 번 면회를 했는데 한결같이 나는 억울하다, 죄가 없고 누명 써서 잡혀있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주저리주저리 합니다. 자, 그리고 매트가 잘 구슬렸겠죠? 마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프랭크도 긴장을 풀고 뭔가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샤론을 어디서 만났는지, 마이클은 또 어디에 있는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변명할 때만 입을 여는 거예요. 샤론 어디서 납치했냐 물어도 납치 아니다, 어느 날 나를 따라온 거야 걔가, 이렇게 대충 말하고 자세한 건 모른대. 결국 매트는 샤론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책을 출간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잘 팔렸어요. 워낙 말도 안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또 의문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서 봤는데 뭐 예상과는 다르게 샤론의 정체가 안 나와서 뭐야, 뭐 중요한 거 나오는 줄 알았네, 뭐 끝까지 봐도 샤론이 누군지 안 나오잖아, 실망한 독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책은 잘 팔렸고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굽니다. 게다가 매트에게 제보 메일도 오는 거예요. 내가 샤론을 안다, 어릴 때 어디서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소문일 뿐이었고 중요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2005년 책이 출간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매트가 의미 있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아요. 제가 샤론의 딸입니다. 이 이메일의 발신자는 메건이라는 19살 여성이었어요. 메건은 어릴 때 뉴올리언즈의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샤론이 마이크 낳기 전에 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시기에 임신하고 입양을 보냈죠. 일단 그 아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아니고 그 뒤에 마이클 출산하고 또 임신을 했대요. 그 아이도 마이클처럼 직접 키우진 못했고 입양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19살 메건이었습니다. 메건은 샤론이 분만하고 나서 진짜 바로 핏덩이 그대로 입양 갔대요. 옆에서 조산사는 샤론에게 그래도 딸 얼굴 한번 보지 않겠냐 물어봤는데 샤론이 도저히 못 보겠어요, 만약에 아이 얼굴을 본다면 입양 못 보낼 거예요, 이렇게 모녀가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19년이 지났는데 메건의 이모가 우연히 매트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알았대요. 내 조카의 친엄마가 샤론이구나. 그리고 메건의 양어머니랑 그 입양 서류를 봤더니 메건의 생물학적 엄마의 이름이 토냐, 아빠의 이름은 클래런스. 둘 다 가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적힌 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메건의 친엄마가 샤론이다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샤론의 어린 시절, 그 과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2011년에 샤론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닉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번역하자면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샤론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면 샤론이 사망한 지 20년이 넘었을 때거든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동안 프랭크 사건이 마이클 납치랑 쉐리 살인사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샤론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 사이 매트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들에게 샤론의 존재가 드러났고 20년이 지났지만 닉맥과 FBI가 다시 수사를 합니다. 먼저 FBI 요원 2명이 프랭크를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거기서 프랭크가 그 면접실로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FBI 요원들은. 근데 이들이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프랭크가 자기 혼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죄가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 이 얘기만 혼자 45분 동안 떠들더래요.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거지. 한참 듣다가 FBI는 뭘 도와줘요, 우리 변호사 아닌데? 그러니까 프랭크 표정이 싹 변하면서 그럼 누군데? FBI인데요? 이러니까 프랭크는 욕을 하면서 막 나가라고 막 꺼지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프랭크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참을 떠든 거예요. FBI는 이제 뭐 하나 흘릴까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프랭크, 하나만 물읍시다. 샤론이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해요. 조용해져요. 그들은 프랭크를 살살 긁는 얘기를 꺼냈어요. 일부러. 너 샤론 어릴 때 납치했지? 그리고 샤론 죽고 나서 마이클을 제2의 샤론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순간 프랭크는 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 마이클 어떻게 죽였어? 그제서야
총으로 2발 쐈어. 이게 처음으로 프랭크 입에서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샤론의 정체도 말합니다. 진짜 샤론이 누군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샤론은 샤론이 아니었어요. 본명이 수잔 세바키스, 미시간주의 리보니아 출신입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이름인 수잔으로 부를게요. 정말 이 이름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요? FBI는 수잔의 출생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부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엄마는 산드라, 아빠는 클리프. 바로 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딸을 찾고 있었겠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수잔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랬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수잔 엄마를 보고서 수잔이 이런 악마 같은 놈을 만나게 된 데는 이 엄마가 한몫했다. 그리고 프랭크가 수잔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그 전에는 이 엄마 산드라가 수잔을 불쌍하고 가여운 여자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산드라는 클리프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 만났고요. 졸업하자마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2달 만에 임신을 해서 산드라가 18살 때 수잔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출산 시기에 아빠 클리프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있었고 수잔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 휴가 받아서 딸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사이 산드라가 바람이 펴요. 그리고 이 상간남 사이에서 아이 2명을 더 낳았어요. 수잔까지 3명 키우고 있는 거죠. 나중에 클리프는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지? 왜 모르는 아이가 2이나 있네?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 길로 부부는 바로 이혼을 했고 산드라는 상간남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갔어요. 또 이혼을 했고 결국에 산드라 혼자서 애 셋을 키우면서 살아요. 컨테이너 집에서 살았어요. 어떤 환경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어려서 엄마 손이 필요해요. 근데 일하러 갈 수가 없어. 도와줄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 돈도 없어. 그 중에 연애는 또 해야 되나 봐요. 산드라가 이 갈비지 프랭크를 만난 거예요. 둘은 컨테이너 집에서 딱 2주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든가 진득히 지켜봐야지.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2주 만나고 결혼을 해요? 몰라요. 프랭크가 처음에 다정하게 잘 대해줬을지 모르겠는데 금방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 컨테이너 집에서 좁은 데서 5식구가 사는데 그 산드라한테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면서 막 때리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산드라는 또 꾸역꾸역 살아요. 이런 남자랑. 그러다 돈이 없으니까 위조수표를 편의점에서 쓰다가 걸린 거예요. 이 일로 체포가 돼서 30일 동안 감옥에 구금됩니다. 근데 그 사이 프랭크랑 아이들 셋이 이 집에 함께 있었죠. 이 셋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이후에 산드라가 1달 만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집이야. 산드라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엄마라면 이 아이가 셋이나 동시에 사라졌는데 그것도 딸아이를 현재 같은 남자가 데려갔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단지도 붙이고 언론에 호소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 아이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우연히 너 아이들 중에 2명 지금 보육원에 있어.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첫째 수잔 빼고 다른 동생들 2명만 있었어요. 프랭크가 이 애 셋을 다 케어하긴 힘들었는지 수잔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후에도 산드라는 전혀 수잔을 찾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거 정말 나중에 비난 엄청 받았어요. 딸이 실종됐는데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프랭크랑 살면서 그가 이런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이라도 내서 찾았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수잔이 2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산드라는 수잔이 사망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서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대요. 이 메간의 외할머니가 산드라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유일한 핏줄인데 연락을 한번 했대요. 메건이. 내가 당신 손녀인데 우리 한번 만나지 않을래요? 산드라는 왜? 그게 뭐 어째서요?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는데? 이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 다큐 제작자와는 인터뷰를 합니다. 수잔의 친부모 산드라랑 클리프 둘 다 인터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돈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손주는 만나기 싫다고 했으면서 인터뷰하는 건 웃기잖아요. 다큐 제작자는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면 핑계밖에 없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진짜 수잔이 이렇게 된 데는 산드라가 제대로 한몫했어요. 자, 이렇게 사망했던 샤론의 정체는 수잔으로 밝혀집니다. 그녀는 이름이 3번이 바뀐 거예요. 토냐에서 샤론, 샤론에서 수잔. 그녀의 딸 메건과 그녀의 가족들은 그 수잔의 묘비 이름을 원래는 토냐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수잔으로 바꿔줬어요. 본명으로. 참고로 프랭크는 수잔을 살해한 적은 없다. 그건 교통사고였다 말했지만 이것도 계속 의심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프랭클린이 마이클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죠.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장소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는데 뭐 온갖 장비랑 인력 다 동원했지만 결국 마이클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샤론이 총 3명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왜 마이클만 데리고 있었을까요? 나머지는 입양 보내고. 어떻게 보면 입양 보내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겐 나을 수 있는데 프랭크가 그렇게 돈에 환장했으면서 마이클을 키우는 돈도 아까웠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마이클은 프랭크의 친자식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근데 첫째랑 메건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도 프랭크이지 않을까. 한 기사에선 메건이 높은 확률로 프랭크의 자식이 맞을지 모른다. 뭐 그런 추정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프랭크가 적어도 내 자식은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다. 잘 자라길 바라면서 입양을 보내고 마이클은 내 아들 아니니까 그 온갖 범행 다 저질렀던 컨테이너 집에서 함께 있었던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이 마이클만 입양을 안 보낸 게 좀 이상해서요. 자, 그리고 메건은 자신의 뭐 시스터 또는 브라더일지 모르는 수잔의 첫째 아이를 찾고 있어요. 미국에는 DNA 분석도 하고 그 풀에 등록해서 이복 형제 찾고 그러잖아요. 거기 등록해둔 상태예요. 오늘 사건 정말 길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진짜 인터뷰 하나하나 뭐 간추릴 게 없었어요. 너무 막장에다가 이 속이 쓰릴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이 사진 속 소녀 이 다큐를 한 번에 못 봤어요. 2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제가 원래 트루크라임 시리즈 잘 보거든요. 당연히 뭐 잘 보겠죠. 그러니까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사건만큼은 정말 힘들고 좀 거북하고 이 스토리가 수잔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수잔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쯤 나사에서 일하는 우주공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CNN 뉴스 이런 데 나오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조지아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 클럽이 뭐 담배 피우고 약하고 매춘하는 그런 곳인데 틈틈이 책 읽고 있고 수잔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원 없이 공부하고 탐험하길 바랄게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